때문에 너무 제가 말하는 거에서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도 없고 너무 그걸 다 받아들이시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자기 생각이 좀 다른 내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고 나중에 낚시하실 때 한번 해보면서 이 말이 뭐 좀 맞는 말이구나 이건 뭐 내가 하는 거랑 좀 틀리다 이렇게 자기가 선별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필드 자체가 동해 남북권 좁게 보면 부산이지만 거의 뭐 울산이나 포항까지도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포인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남부의 농어 낚시의 특징은 이제 막 지금 트렌드가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야. 농어루어가 되는구나. 물론 농어루어 자체를 하는 건 되게 오래됐죠. 뭐 70년대 이전부터 농어루어는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농어 낚시, 전문적으로 하는 농어루어가 이제 그런 레벨까지 올라온 건 한 3년?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뭐 바다루어 장르에서도 우리가 바다루어 장르 중에 농어루어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 서해나 제주도권에 비하면은 뭐 남해나 이제 부산권, 동해 남부권은 조금 비주류였거든요. 그나마 이제 부산에서 농어를 하는 데가 네버랜드였는데 그 안에서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비주류였어요. 한 사람은 정작 얼마 없고 아는 사람만 뽑아먹는 그런 낚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농어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울산이든 뭐 포항이든 부산이든 남해권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서 지금은 뭐 포항이나 울산, 남해 가면 정말 많은 사람이 농어를 해요. 지금 이제 올해 아니면 작년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도 마찬가지로 올해 뭐 내년 지금 뭐 3년 후까지도 보면 계속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 농어가 이제 열기가.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포인트가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죠. 지금 포인트가 개발된 데를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차 타고 주차하고 나서 한 5분 이내로 걸어가서 이렇게 던지고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 자체가 포인트 자체가 지금 많이 개발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전, 3년 전에는 뭐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 혼자 들어가서 낚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전화해서 뭐 같이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웬만한 포인트에 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뭐 설 자리도 없을 뿐더러 주중에 가도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낚시할 자리가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사람이 없는 포인트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미 고기를 다 잡아가 두거나 그런 데가 많아서 지금은 약간 지금 개발된 포인트로는 지금 부산이나 이런 동해남부의 농어 열기를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농어를 지금 6월 정도니까 보통 농어루어 시기라고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월에서 12월까지를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피크는 5월에서 11월. 그 중에서도 정말 누구나 가서 바다에서 루어를 던지면 낚을 수 있는 건 이제 또 오는 장마철. 장마철에는 정말 마리수 낚시가 되거든요. 근데 씨알은 약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정말 재미있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게 뭐 장마철이에요. 보통 이제 5월에 보통 농어를 시작해서 10월이면 대충 이제 마감을 짓지만 11월에도 농어가 낚이고 12월에도 실제로 농어가 낚여요. 그거는 이미 뭐 우리 볼라구어를 하면서 히트되는 농어의 어떤 기치수만 봐도 알 수 있고 가까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지금 농어를 하거든요. 한겨울에 농어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온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도 12월과 3월에도 농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확률은 떨어지지만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농어루의 이제 가장 기본은 누구보다 농어를 많이 잡고 싶으시면은 낚시하는 시간은 줄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낚시하는 시간을 줄이고 출조하는 횟수를 늘려나가야죠. 한 포인트에 가서 몇 시간을 던진다고 해서 안 나오는 농어가 낚이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좀 이게 집중적으로 물때를 본다면 뭐 초날물에 집중해서 낚시를 한다든가 시간으로 따지면 해질녘, 해 뜰 때 새벽에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시간에 가서 정말 짧은 시간, 1시간만 던지더라도 가장 확률 높은 시간에 가서 하고 안 되면 빨리 철수를 하든지 포인트를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농어는 한 포인트에서 찢은다고 해서 그 고기가 나오는 고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잡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찢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농어를 낚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 낚시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나 이제 자기가 스케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자주 가시고 대신에 한 포인트에서 너무 오래 있으시지 마시고 그렇게 낚시하시는 게 조금 더 한 마리라도 낚는 그런 뭐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 뭐 이제부터 장비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건 약간 좀 따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장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이. 그래서 지금 농어 이제 루어 낚시의 길이의 기준은 이제 9피트를 잡는데 예전에는 이 길이가 더 길었어요. 선상이 아니고 갯바위에서는 9피트면 좀 짧지 않나 이런 말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합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미노우 자체도 성능이 되게 많이 개량이 됐어요. 중심 이동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개량이 돼서 9피트의 합사를 쓰면은 일반 갯바에서 우리가 비거리가 어떻게 좀 모자라서 더 긴 로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들게 돼요. 물론 9피트보다 더 길면은 비거리는 더 나가겠지만 거기 손해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9피트를 가장 기본으로 쓰시면 되고 8.6 정도도 괜찮아요. 뭐 그 정도 쓰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이건 비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가 되게 험한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앞에 여가 있거나 아니면 캐스팅하는 이게 장소가 양옆으로 좁아서 농어를 히트했을 당시에 파이팅이 좀 힘든 그런 포인트에서 농어 로드 길수록 랜딩 확률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슬림을 더 이제 피할 수도 있고 농어를 다루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농어 길이가 길어지면은 그런 어떤 랜딩 확률은 높아지지만 캐스팅 비거리 자체는 그렇게 뭐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너무 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9피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랜딩 확률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농어를 아직 못 잡아보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농어 포인트에 들어가서 캐스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생각도 없이 캐스팅을 하세요. 정말 좋은 포인트에서 캐스팅하면은 분명히 농어가 물 확률이 높다는 말인데 농어를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농어가 히트한 다음에 랜딩할 곳을 항상 보아두거든요. 근데 포인트에 들어가면 항상 여기서 히트를 받았으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랜딩을 해야지. 근데 처음 하시는 분 그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히트 먼저 하고 농어 바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이걸 랜딩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기 랜딩 안 되면 주위 사람들 뭐 도움을 청하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게 뭐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니까 또 농어는 발 앞에 있을 때 되게 많이 털리거든요. 발 앞에 있을 때 장력을 읽기 쉽기 때문에 발 앞에 있을 때 되게 많이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캐스팅 하시기 전에 어디 포인트를 하시든지 랜딩할 장소를 미리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 랜딩할 장소가 아니더라도 캐스팅에서 내가 파이팅 중에 이렇게 수중 밖으로 나는 간추려가 있으면 농어가 그쪽으로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쪽으로 뭐 몇 발자국 가서 랜딩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동선 같은 것도 보시고 밤에는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낚시를 항상 하셔야 돼요. 좋은 포인트일수록 첫 번째 캐스팅에 농어가 물기 때문에 한 3번 캐스팅 이내에 농어가 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던지기 전에 누가 옆에서 던지려고 하더라도 항상 랜딩할 장소 아니면 이제 파이팅 도중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하고 낚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높아지겠죠. 일단 그리고 농어 로드 같은 경우는 파워하고 이제 액션을 뭐 어떤 로드든지 마찬가지겠죠. 그걸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 동해 남부권에서 하는 낚시는 한 20g 정도의 미노를 뭐 가장 편하게 캐스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 그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의 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해 남부에서는 뭐 특정 포인트에서 낮에 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바이브레이션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미노를 쓰기 때문에 뭐 20g 정도의 미노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파워를 쓰시면 돼요. 뭐 그 파워는 회사마다 뭐 미디엄 라이트 정도 급이기도 하고 라이트 급이 정도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회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 봤을 때 적절한 그 정도 파워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파워랑 액션은 틀린 거거든요. 지금도 낚시책을 보든 뭐 TV를 보든 많은 사람들이 미디엄 라이트 액션이라고 말하죠.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미디엄 라이트 파워, 그건 파워를 말하는 말이고 액션은 이 휘미세를 말하는 말입니다. 테이퍼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테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 테이퍼, 슬로우 테이퍼라고 하는데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 휘미세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 경사도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손잡이 부분은 굵고 초리대 부분은 가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경사가 급하면은 패스트 테이퍼고 그 다음에 이게 완만하면 슬로우 테이퍼.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패스트 테이퍼일수록 앞쪽이 많이 휘고 슬로우 테이퍼일수록 전체적인 힘세를 가지겠죠. 비슷한 힘세를 가지니까. 그 차이인데 뭐 테이퍼든 액션이든 거의 비슷하게 쓰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기준은 뭐 거의 농어 낚시에서는 레귤러 테이퍼를 쓰느냐, 레귤러 액션을 쓰느냐 아니면 패스트 액션을 쓰느냐 이게서 왔다 갔다 하는데 슬로우 정도 밑으로 내려오는 로드는 뭐 농어 로드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약간은 쓰기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액션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캐스팅하는 성능과 파이팅하는 성능을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루어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드의 스윙 스피드를 빨리 하느냐, 로드의 스윙 스피드를 빨리 해서 루어를 이렇게 멀리 보내느냐 아니면 루어가 받는 힘이 받는 시간을 오래 두느냐, 스윙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멀리 던지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갖춰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패스트 액션은 스윙 스피드는 빨리 낼 수가 있죠. 대신에 로드에 힘이 받는 시간이 스윙 스피드는 빠르지만 받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뭐 패스트로 갈수록 그래서 좀 약간 비거리가 손해보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슬로우나 이건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스윙 스피드가 안 나죠. 워낙 장거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어를 많이 못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레귤러에서 한 레귤러 패스 정도. 스윙 스피드도 어느 정도 스윙 스피드가 나고 그 다음에 로드가 루어에 힘을 보내는 받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그 정도 선에서 맞춰줘야지 비거리가 적절하게 날아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파이팅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액션이 파이팅이 유리해요. 그거는 뭐 송어 낚시 로드들이 거의 대부분 슬로우 액션에 갖는 거하고 같은 이제 맥락인데, 아무래도 이제 패스트 액션 같은 경우에는 로드 힘새가 적기 때문에 장력을 잃기가 쉽죠. 순간적인 움직임. 패스트 같은 경우. 슬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농어가 어느 움직임에도 뭐 로드가 다 힘을 다 먹어줘요. 뭐 한 예로 들면 우리 찌낚시를 해보면 찌낚시 때는 거의 장력을 잃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항상 로드가 휘어져 있으니까. 대신에 뭐 에깅 로드 같은 경우는 뭐 순간적으로 에깅 로드 농어를 걸어보면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장력을 잃어서 반이 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파이팅 성능을 위주로 한다면은 이런 슬로우 쪽, 슬로우 로드는 농어 로드 없지만 레귤러 쪽에 가까운 쪽, 그리고 캐스팅 성능을 하는 레귤러보다 약간 더 패스트 쪽, 레귤러 패스트 이 정도를 이제 적절하게 자기의 어떤 낚시하는 스타일, 캐스팅하는 스타일이나 파이팅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이제 농어가 잘 털린다는 건 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농어는 털리느냐 안 털리느냐 싸움이에요. 해보면 농어 크기 작든 뭐 크든 그간에 농어를 털리지 않고 내 발까지 어떻게 랜딩하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농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죠. 길이가 긴 물고기일수록 잘 털려요. 왜냐하면 길이가 길수록 이게 헤드가 이렇게 헤드 쉐이킹이라고 하죠. 머리를 흔드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짧은 고기는 그렇게 크게 못 흔들어요. 그냥 루어를 떼야 되기 힘들죠. 근데 농어에서 긴 고기는 머리 움직이는 폭이 크기 때문에 되게 잘 털리게 되어 있어요. 뭐 농어 그다음에 약한 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농어에 쓰이는 라인이 합사 라인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털리지 않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힘세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약간 한 5년 정도? 5년 정도의 바다 루어의 가장 최근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이 에깅 로드. 그 전에 에깅 로드가 바다 루어의 어떤 로드들은 에깅 로드가 나오기 전에 로드들과 에깅 로드가 나온 후에 로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에깅 로드가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 됐어요. 에깅 로드 자체가 정말 가볍고 정말 고탄성에 정말 고강도의 로드. 거기다가 합사를 쓸 때도 거의 트러블도 없고 하니까 이 바다 루어에서 어떻게 뭐 합사를 쓰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모두 줄여줄 수 있는 로드가 에깅 로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요즘 나오는 낚싯대는 볼락로드도 에깅 로드 같아요. 볼락로드도 에깅 로드 같고 그 다음에 감성금 로드라고 나왔는데 보면 에깅 로드예요. 그래서 플레이피시용으로 나왔다고 보면 또 에깅 로드예요. 그리고 농어로드도 요즘 최근에 나온 농어로드를 보면은 농어로드인데 뭐 엄청 고강도의 고탄성 로드에 합사 가이드를 써서 보면 에깅 로드는 똑같거든요. 한 예로 들어보면 9피트에 한 1호수 28g까지 캐스팅 가능한 로드인데도 불구하고 무게는 120g.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우리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로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액션도 물론 거의 패스에 가깝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나오는 로드들이 그냥 고탄성 어떤 고강도 로드가 나오면서 거기다 우리 합사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농어를 낚시를 하는 게 물론 정말 섬세한 낚시를 하고 그런 낚시를 하지만 그 낚시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는 거죠. 농어를 히트를 했을 때도 털리지 않을까. 파이팅 할 때도 너무너무 바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한 예로 들면 일본에서 뭐 좋은 낚싯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니아가 많이 있는 낚싯대라고 하는 걸 UFM 우에다 로드들 이런 로드를 보면은 뭐 다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란지노급은 뭐 SVF 컴파일엑스라는 그런 카본 블랭크를 쓰잖아요. 레진의 비율 최대한으로 고탄성 로드 쓰는데 이 우에다 로드는 일부러 레진을 섞어요. 카본 블랭크에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반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위적인 힘새를 만드는 겁니다. 복합적인 소재를 써서 자기 낚시인이 말 그대로 털리지도 않고 캐스팅도 적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어 낚시 적합한 로드를 만드는 거죠.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무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로드를 만들어서 일본 애들이 이런 사연기를 읽어보면 되게 웃긴 얘기가 많은데 자기가 농어를 히트해서 해천 줄 알았는데 올라오니까 농어더라. 농어 올라왔는데 농어 죽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올라온다는 거죠. 힘새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만큼 농어의 움직임을 로드가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물론 과정이 섞였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농어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 가벼운 로드나 아니면 뭐 정말 고탄성 로드를 뭐 선택하시기보다는 어떤 휘미세 같은 거나 뭐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하셔서 자기 손에 맞는 로드를 쓰셔야죠. 저는 요즘에 나오는 그런 로드들 진짜 손에 잘 안 맞더라고요. 너무 고탄성이고 너무 빳빳해가지고 뭐 파이팅할 때 좀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가이드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가이드 자체가 옛날에는 그렇게 별로 안 중요했어요. 합사를 쓰기 전에. 합사를 쓰면서 가이드가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가이드만 보려고 로드를 몇 개 꺼내놨는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가이드였죠. 이런 Y 프레임 가이드. 이런 가이드 이제 모노라인을 쓰면은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가볍고 프레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합사를 이제 루어 낚시 쓰기 시작하면서 합사를 제일 처음 쓴 건 농어 루어가 아니고 에깅에서 합사를 제일 처음 썼거든요. 에깅에서 쓰면서 아무래도 합사에 많이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합사에 필요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이드를 쓰기 시작하는 게 이런 가이드죠. 이런 가이드 이제 LC 가이드라고 하는, 우리 보통 합사 가이드라고 부르는데 LC 이 가이드 이름이 LC예요. LC 가이드인데 실제로 이 가이드는 루어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원투 낚시용으로 나온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투 낚시 편향하지만 일본에서는 원투 낚시도 이게 0.85 합사, 0.65 합사를 써서 되게 뭐 긴 장타를 쳐서 하는 보림을 낚을 때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원투 낚시에 적합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 구경도 좀 작고, 왜냐면 이 원투 낚시 할 때는 이 릴이 이제 결합하는 부위하고 가이드 되는 부위가 되게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 구경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좀 가까우기 때문에 이 구경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받죠. 캐스팅 안에 비거리도 안 나고. 그리고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이드 프레임 가이드에 비해서 프레임 수가 많아요. 그래서 무게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LC 가이드고 이게 LDB 가이드, 이게 MN 가이드인데, 이 LDB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 구경도 작은 데 비해서 경사가 작기 때문에 실제 구경은 더 작아요. 이렇게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루어 낚시용에는 좀 부적합하죠. 이 가이드 자체. 그 다음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고기 파이팅하면 이 프레임의 이 접합 부분에 힘을 많이 받아 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LC 가이드 같은 경우는 2점 지지 방식이기 때문에 로드가 힘을 받아 로드가 휘어지죠. 근데 이 2점 지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약간의 어떤 불균형이 생겨요. 제대로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 이제 가이드 에폭시를 뚫고, 그런 이제 단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루어용 이제 합사 가이드, 이제 K 가이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건 이제 루어용 가이드가 아니고 이게 루어용 가이드. 1점 지지 방식이기 때문에 프레임 수도 적고 해서 무게도 가볍고 구경도 되게 크죠. 그거 뭐 이제 앞쪽 가이드들도 거의 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진보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K 가이드도 뭐 쇼어 지깅이나 파핑용 같은 경우는 2점 지지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어떤 쇼어에 이제 갯바위에서 하는 그런 장비들은 이렇게 1점 지지 방식으로 해서 되게 무게가 가벼워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바다 루어들은 거의 이런 K 가이드로 바뀔 거예요.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하실 때 로드를 선택하실 때 가이드가 이제 바다에서 합사를 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약간 좀 우리나라 로드 이제 메이커의 제가 불만인 게 뭐냐면 상표에 보면은 후지 가이드를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후지 알코나이트 가이드를 썼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보통 이런 일본 일산 로드들은 저가든 뭐 고가든 간에 무조건 거의 모든 후지 가이드 쓰는 로드들은 SIC 링을 써요. 이 세라믹 재질인데 뭐 SIC라고 부르거든요. SIC 링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후지 가이드를 갖다 쓰는데 이 링을 알코나이트 링을 쓴다는 말이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합사를 처음 쓸 때 바다로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 합사가 가이드 링을 갉아먹냐 안 갉아먹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정말 많았어요. 누구는 갉아먹는다, 누구는 안 갉아먹는다. 물론 이제 결론은 SIC 링은 합사가 못 갉아먹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로 돌아가 보면 갉아먹었던 링들은 알코나이트 링을 썼던 그 로드들이 합사를 갉아먹었던 거죠.
물론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그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알코나이트 가이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바다로용 이런 로드들은 알코나이트 가이드 링을 쓴 로드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보려고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꼭 모 업체만 이제 알코나이트 가이드를 쓰는 거죠. 싸니까. 근데 바다에서 합사를 쓰기 때문에 알코나이트 가이드 링은 좀 이제 열을 발산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SRC 링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 이제 얼마 아끼자고 그렇게 쓰시는 거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타늄이 있고 스테인리스가 있죠. 보통 이제 티타늄 가이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링이 티타늄이잖아. 이 링은 SIC가 똑같고 이 프레임만 티타늄이거든요. 이 티타늄하고 스테인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뭐가 되냐면 티타늄이 조금 더 가벼워요. 정말 물건만큼 차이로 조금 더 가볍고 그 다음에 녹이 거의 안 씁니다. 이제 스테인리스 녹이 안 쓰긴 하지만 이 접합 부분에 약간의 녹은 쓰거든요. 근데 티타늄 가이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녹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의 로드에 좀 많이 쓰이죠. 근데 티타늄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 약해요. 스테인리스보다. 스테인리스는 정말 강한 소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해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로드들 보면은 이쪽 로드는 다 티타늄을 쓰는데 탑 가이드만 그 스테인리스 가이드를 쓰는 로드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쪽이 잘 부러지니까. 그래서 있는데 뭐 스테인리스 티타늄 가이드도 뭐 괜찮긴 한데 제가 생각에는 스테인리스 프레임 가이드만 쓰셔도 낚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낚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길이는 한 9피트 정도에 한 20g 내외에 이걸 캐스팅할 수 있는 파워의 액션은 뭐 레귤러에서 레귤러 캐스팅. 그 다음에 낚싯대 무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물론 가벼운 로드가 좋겠지만 그 이전에 액션이나 휘미세 액션이나 뭐 파워 같은 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지금 나오는 노멀 로드들이 거의 대부분 가볍거든요. 뭐 기준을 들자면 한 9피트에 한 1호스까지 캐스팅할 수 있다면 한 180g 이하. 요즘에 나오는 로드들이 거의 다 180g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 자체가 거의 뭐 낚시하는데 스트레스로 자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지 SIC 스테인리스 가이드 그 정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약간 좀 부가적인 거지만 낚시를 하실 때 로드의 밸런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로드와 릴의 조합 이런 걸 되게 신경 쓰시더라고요. 사실은 낚시할 때 그렇게 많이 작용을 안 하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단계에서 그걸 생각할 단계는 아니죠. 로드의 밸런스, 이 로드 뭐 밸런스가 맞네,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낚시하다 보면 그 밸런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밸런스 농어 로드 같은 경우는 그 밸런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리어 그립의 위치거든요. 이 리어 그립에 따라서 되게 밸런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캐스팅할 때 이거는 뭐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캐스팅할 때 오른손도 중요하지만 왼손이 당기는 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롱 캐스팅, 투핸드 캐스팅은 오른손으로 내리는 힘만으로는 롤을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하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당겨주는 이 힘이 받쳐줘야지 민호를 멀리 캐스팅할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양하고 신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리어 그립 자체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적합한 그걸 이제 약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만약 내가 생각해 리어 그립이 좀 짧다 그러면은 리어 그립을 이 엄지와 검지만으로 잡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스팅해도 충분히 비거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 너무 길다 그러면 거의 풀로 잡고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진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캐스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뭐 어느 정도는 자기 몸에 맞아야겠죠. 그래서 리어 그립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로드의 밸런스 같은 것도 되게 좀 잡으실 수가 있어요. 간혹 보면 이제 뒤에서 이제 연장해서 드는 그런 도구들도 있거든요. 리어 그립 연장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릴은 뭐 어떤 릴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약간 처음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오류가 있는 이 드랙력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글인데 세르테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 그 세르테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자기가 이제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인데 세르테이트 2,500번을 샀대요. 근데 이게 세르테이트 2,500번 맥스 드랙력이 최고 드랙력이 7kg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kg인데 자기가 이 맥스 드랙력이 7kg가 되게 커서 4.1세에 릴링마다 막 딸려오더라. 이게 릴의 조력이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뭐 세르테이트가 뭐 좋다고 하더라도 그 릴 자체에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이 감은 만큼 릴이 딸려오는 건데 릴이 뭐 조력이 크다고 해서 그거 쉽게 딸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상 낚시를 하시다 보면 큰 스피닝 릴을 쓰는 경우가 있죠. 큰 스피닝 경우에 오히려 릴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릴링 할 번 할 때마다 감기는 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자동차로 따지면 약간 고단 기어를 넣었을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한 번 릴링 했을 때 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릴링이 더 힘들어져요. 선상 낚시에서 만약 1000번 릴로 하면은 겪는데 별로 안 힘들거든요. 대신에 올라오는 속도는 이제 줄어들지만. 그래서 이 드랙력이나 이런 게 대해서 고기가 드랙력이 크다고 해서 고기 잘 딸려 이런 건 아니에요. 드랙력은 그냥 릴에서 설정에 나온 그 드랙력, 최대로 이렇게 스프를 잠갔을 때 낼 수 있는 드랙력이죠. 이 드랙력 자체는 스프를 바꾸면 드랙력이 바뀌어져요. 드랙 안에 패드나 이 나사산의 각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쓰는 2500 같은 경우는 쉘로우 스플 같은 거 일부러 드랙력을 낮춰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셀러우 스플 같은 경우는 송어 낚시에도 많이 쓰고 할 때면 이렇게 피네스 피싱이 많이 쓰기 때문에 줄의 어떤 장력이 약한 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섬세하게 좀 이렇게 섬세하게 그 드래닝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드래닝을 낮춰놨어요. 실제 그 릴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큰데 그런 걸 보면 드래닝 자체가 어떤 우리가 낚시를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한 예로 들면 드래닝력 같은 경우 한 2kg만 돼도 2kg만 설정해도 농어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 2kg가 지금 생각하시면 되게 뭐 약하게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지만 2kg만 돼도 충분히 강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세렌텐트 아까 2500번이 맥스 7kg까지 드랙이 잠궈지는데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이제 드랙을 설정하고 들어간다고 치면 그 기준을 삼는 게 그 낚시 줄의 인장 강도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를 이 드랙을 잠그고 들어가.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IGF에서 그렇게 말해요. 한 20%에서 30% 정도로 이제 설정해서 들어가면 된다. 왜냐하면 낚시 중 인장 강도라는 게 실험실에서 잰 그 인장 강도지 우리가 실제 낚시하는 데서 그 100%의 인장 강도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 설정하고 낚시를 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맥스 7kg의 드랙력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20%에서 30%로 생각해보면은 뭐 한 20kg, 한 20kg? 네, 한 20kg 정도의 인장 강도를 가진 라인을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 파운드 치면 한 40파운드, 코스를 치면 합사 3호. 근데 우리가 한 2,500번 3호들을 쓸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7kg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정도 7kg의 인장 그 드랙력을 쓸 일이 없어요. 낚시하면서 2,500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이와 카달록에 보면은 맥스 7kg 될 거 뒤에 실용 드랙력 4kg라고 되어있어요. 4kg. 우리가 이제 합사 농어 2,500번을 써서 농어를 하는 경우에 한 1.5 정도를 많이 쓰는데 1.5면은 한 20파운드 정도 되죠. 20파운드에 30% 정도면은 한 6kg, 7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3kg, 3.5kg 뭐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충 맞아 들어가요. 아, 2,500번 합사 1호가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 수치상으로 맥스 7kg라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kg까지도 잘 안 적어 하시는 우리 3kg를 좋아하면 엄청 빳빳하거든요. 그냥 2kg 정도만 되기 때문에 2kg면 1000번지를 써도 농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같은 부하가 지속적으로 되면 1000번지 같은 경우는 부품이 작기 때문에 이게 수명이 빨리 저하가 되죠. 아무래도 똑같은 일이라도 이제 호수가 크면은 안에 있는 내부 기어나 이런 본체가 크기 때문에 로터도 크고 같은 이제 부하가 됐을 때 조금 더 오래 쓸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농어로는 한 2,500번, 3,000번 쓰고 볼락에서는 1,000번 쓰고 이런 게 되죠. 그래서 낚시를 하실 때 드랙력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릴의 성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낚시 장비를 선택할 때 릴이라든지 로드라든지 이런 파워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좀 빳빳해야 농어를 잡는 거 아니냐. 줄로 좀 강해야지. 근데 농어낚시를 해보면 농어로의 재미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거든요. 농어가 처음에 팔자 농어가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힘으로 제압하겠어요? 드랙을 자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말 그대로 7kg 드랙을 꽉 잠갔다고 하면 줄은 안 풀리겠죠. 그럼 라인이 또 굵어져야 돼, 그만큼. 그렇게 라인이 굵어지면은 로드도 강해져야 되죠. 그럼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루어의 라인하이도 강해야 되고 스플리링도 강해야 되고 훅도 강해야 돼요. ST 56, 66 이런 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농어로 장비가 아니라 파핑 장비가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낚시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농어로